정부조직법 관련된.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이란 법은 존재하는 법이고요. 저희가 이 정부조직법 외에도 뭔가 이런 어떠한 그 국가의 뭐 정부조직, 특히 행정의 조직과 관련된 법령들이 좀 있습니다. 그걸 통틀어서 저희가 행정조직법이라고 좀 표현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헌법에서 시작을 하겠죠. 저희 우리나라의 헌법을 보면서 헌법 66조를 보시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네, 대표한다는 거니까 결국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대표이사는 대통령이신 거죠. 그리고 그 행정권이라는 거는 대통령을 수반을 하는 정부라는 개념, 행정부에 속한다. 행정부에 또 이제 그 어떻게 위계 질서가 이루어지는지 보면 국무총리 제도가 있네요. 국무총리가 국회에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는데 국무총리의 역할은 86조 2항을 보시면 대통령 보좌하면서 행정에 관한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정 각부를 통할한다. 네, 그리고 87조를 보시면 국무총리 외에도 국무위원이 있네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네, 국무위원의 역할을 보면 국정에 관해서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네, 그래서 국무회의를 보면 어떻게 보면 강요회의 같은 거죠. 국무회의를 보면 정부에 관해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게 되는데요. 이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뭐 국토교통부라든지 뭐 법무부든 각종 행정각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처들이 있는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하는 거죠. 국무위원의 신분을 갖춰야지만 행정각부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행정각부의 설치와 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이게 이제 이 헌법 96조가 행정조직 법정주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그런 조문인데요. 그래서 이 법의 대표적인 것이 오늘 이제 공부할 정부조직법입니다. 정부조직법 제2조를 보시면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 범위는 이제 법률을 정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 뒤에 조문을 보면 행정각부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각부들이 또 하게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의 그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부와 처와 청이 있다. 부처 청이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위원회 제도가 합의제 기관, 이 부처 청은 다 독임제라는 것이 대표자가 한 명 있다. 행정부에는 그러니까 각 부에는 장관님이 계시고 처에는 처장님이 계시고 청에는 청장님이 계시겠죠. 그래서 부처 청이 있는데 보면 이 처와 청은 이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지는 않았잖아요. 여기까지 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 각부까지만 헌법에서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고 부 외에도 처와 청에 있습니다. 처는 국무총리의 보통 밑으로 들어가 있는 뭐 인사혁신처라든지 뭐 관련된 그 국무총리 산하로 들어가는 것이고 청은 이 행정각부의 이제 외청으로 빠져 있는 서로 별도의 독립관청으로 만들어졌을 때 저희가 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부처 청이 있다. 이런 것들은 다 독임제 행정기관이 있는 행정청이 있는 것인데 그 외에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 신중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미국식의 어떤 합의제 행정기관들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시면 이런 위원회는 거의 행정각부 장관이랑 동급인 뭐 여기 열거된 거니까 이런 위원회들은 의미가 있는 위원회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5주차였나요? 5주차의 행정 입법 시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살짝 봤던 것이 저희가 이제 이 행정각부의 장은 부령을 제정할 수 있었잖아요. 법규 명령의 그 기능을 하고 있는 부령. 실제로는 이제 뭐 예를 들면 항공안전법이 있다라고 하면 항공안전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라고 되어 있는 그 법령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성격이 법규 명령으로 봤던 이유가 여기엔 제가 이제 주문을 예고하지 않았지만 헌법에서 행정각부의 장에게 그런 그 자체적으로 부령을 상위 법령의 어떤 수권을 받아서 부령을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헌법에 예정하고 있는 어떤 기관이 제정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령을 저희가 법규 명령을 받던 것인데
여기 보시면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가 이 행정 각부랑 동급인위로 보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그런 법규명령 제정권이 없다고 보면 좀 이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이런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위원회 합의제 위원회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장관과 동급인 이런 위원회들에서는 법규명령 제정 권한이 있다라고 판례가 보고 있다. 헌법에 예정하고 있지 않았지만 라는 것까지는 살짝 그때 진도 나가긴 했었습니다. 행정 7조에 보시면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한다. 여기 장이니까 장관님, 처장님, 청장님 이 말을 말하겠죠. 정부조직법에는 이렇게 그 중앙행정기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각부 행정각부랑 처청 그리고 위원회를 예상하고 있지만 실제 거기에서의 그 장은 위원회라고 하면 이제 위원회겠지만 보통 이제 그 밑에 어떤 사무국이 있던 아니면 이제 이렇게 실국과를 두면서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조기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정부조직법 제2조를 보시면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님, 차관, 차장, 실장, 국장, 과장으로 한다. 차장은 보통 이제 그 처에서 처장, 차장으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걸 보지 않을 거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어떤 행정각부, 국토교통부를 예로 든다고 하면 차관님 계시고 이렇게 실국과는 뭐 실이 있는 경우도 있고 국이 있는 경우도 있고 과거도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조의 2항을 보시면 차관님은 기관의 장관님을 보좌해서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다만 뭐 차관이 2명 있다고 하면 뭐 대통령 정한 순서에 따라 갑니다. 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관님, 차관 보좌해서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한다. 결국 이제 보조기관 뭐 이걸 나눠서 누구는 이제 여기 보면 차관님이니까 차관님을 보좌기관이라고 하고 이렇게 보조기관 그러면 이제 앞에 있던 이 차관님 빼고 실장, 국장, 과장님은 보조기관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특히 이거를 이제 보좌기관, 뭐 보조기관 하고 나누는 견해들도 있는데 그렇게 책에서 이렇게 분류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냥 다 넓게 그냥 보조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청원에 관한 통치,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건데요. 14조 보시면 실국 밑에는 보조기관 쓸 수 있다. 그래서 실 밑에는 국이나 과, 국 밑에는 과를 쓸 수 있다고 해서 실국과로 내려가는 건데 실 밑에 이제 바로 과로 갈 수도 있고 실국과를 따로따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개별 법령에서 정하기 나름이겠죠. 아무튼 이게 다시 정리해 보면 크게 중앙행정기관으로는 저희가 부처청, 행정각부랑 국무총리 밑에 있는 그리고 청,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장관급의 이런 장관과 동일한 각 행정각부와 거의 동급인 위원회가 있고 여기까지 중앙행정기관이고 그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뭐 차관님 그걸 이제 실제 들어가는 차관님, 실장, 국장님, 과장님 내려오는 것들은 그냥 보조기관이다. 보조기관이고 그 중에서도 차관님 정도는 돼야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적혀 있는 것이고요. 보조기관들에 대해서는 실국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이 부 밑에 실국과가 있고 처 밑에도 실국과가 있고 청 밑에도 실국과가 있을 수가 있다. 정하기 나름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어떤 기관이 궁금하다라고 하면 그 기관에 관련된 정부조직법 산하의 또 법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어떤 기관을 설치하고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걸 찾아가 보시면 내용들은 다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보조기관 뭐 이런 행정기관 이런 거 하면서 집행기관이라는 표현도 있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해서 정부조직법이 따로 뭐 이런 집행기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뭐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있지는 않는데 다만 이제 교과서들을 좀 보면 집행기관을 따로 이제 항목을 이렇게 뭐 중앙행정기관, 뭐 보조기관, 보좌기관 설명하면서 집행기관을 살짝 이렇게 슬쩍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긴 있습니다. 집행기관은 보면 실제 그 내용들은 어떤 실력을 행사하는 거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서 봤던 이제 그런
즉시 강제든 이행 강제든 뭔가 나가고, 아니면 이제 행정절차법 시간에 살짝 봤던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행정조사, 단속 공무원이라든지 가서 뭔가를 실제 가서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대표적으로 오늘 일단 좀 두 번째 시간에 보면 경찰 공무원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런 특정직 공무원에 관련돼서 특히 이런 경찰 공무원,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 제2조를 보시면 이런 특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종류로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군인 공무원도 있지만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 공무원 이런 정도의 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집행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로 집행기관은 이런 것이라고 들어가 정의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집행기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살짝 봤던 그 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그 위원회 형식인데, 문제는 여기 열거된 이런 중요한 위원회가 있죠. 이거 말고도 헌법에 직접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있고, 예를 들면 감사원장님이 계시긴 하지만 실제 감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 것이 뭐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감사원 말고도 감사위원들이 있으니까 감사원 말고 감사원 그 전인가 후에, 제가 지금 헌법이 갑자기 조문 순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도 이름이 위원회니까 위원회 제도잖아요.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고, 헌법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이런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그런데 그 급이 장관급인 한정갑부와 거의 동급인 각각 소관법률을 가지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이런 위원회 제도가 있고, 그 위에 그 아래 이런 거에 떨어지는 걸로 그냥 급이 좀 그보다 좀 낮지만 다수의 행정기관은 합의제 행정기관, 합의제라는 것이 이제 여러 위원들이 있어서 그냥 모여서 뭔가 결정하고 의논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별히 이 분류를 해보자면,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서 분류되고 있는 장관급의 위원회가 한 종류가 있고, 그 위에 적진 않았지만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위원회가 하나 있고,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위원회는 대표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인 것이고요. 그리고 정부조직법상 장관급의 동일한 위원회가 하나 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일반적인 합의제 행정 이거에 미치지 못하는 위원회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더 수준이라고 그렇지만 위에 대해서 4조, 5조가 좀 뒤바뀌어야 되는 건데, 5조에 그냥 합의제 행정기관이 있고, 그러니까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해서 수행할 정도의 합의제 행정기관이 있고, 그보다 좀 아래급으로 그냥 자문기관 형태의 행정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합의제 위원회 형식의 있습니다. 이 얘기가 분명히 지금 정부조직법 2조까지는 일을 하셨을 텐데, 4조, 5조를 보면서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행정기관위원회법을 찾아보시면, 행정기관위원회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 법 자체가 어떤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 불문하고 어떤 자문에 응하거나 뭐 조정, 협의, 심의, 의결을 하기 위해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것을 합의제 기관을 어떤 이 위원회라고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보시면 적용 범위가 헌법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가 하나 있죠. 그게 이제 제가 선거관리위원회 말씀드렸고, 그리고 정부조직법 제2조 2항에 따라 되는 경우, 요거는 지금 봤던 요거잖아요. 요거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장관급의 위원회. 그거 외에도 이 제5조를 보시면 제5조에 따라서 정부조직법 5조 메인 밑에 있는 요거에 따라서 되어 있는 행정위원회가 있다. 지금 그 세 가지 종류가 나잖아요. 이게 헌법에 따른 위원회 하나, 정부조직법 제2조 2항에 따른 장관급의 위원회 두 번째,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세 번째, 그리고 이 5조 2항을 보시면 요 위원회도 제외한 위원회, 그러니까 자문기관 형식의 그냥 여러 명 사람 위원들 위촉해놓고 와서 얘기 듣는 자문위원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종류가 크게 네 가지가 있다. 하나, 둘, 5조 1항, 5조 2항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위원회 제도가 현대 그런 행정에서 도처에 깔려 있어요. 저도 이제 뭐 제가 아직 뭐 그런 어떤 장관급의 위원회라든지 뭐 중요한 행정위원회 위원은 아니지만 다수의 자문위원회 위원을 또 맡고 있기 때문에, 가서 보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얘기하고 의견 개진하고 하는 뭐 그런 위원회들은 정부 부처에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이것들은 자문 형식이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행정 결정함에 있어서 그냥 그에 대해서 뭔가 내 의견을 제시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나마 그래도 5조 1항에 있는 위원회 정도는 뭔가 좀 중요한 거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보시면
업무 내용의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 이상 의견들을 경청하고 신중한 절차를 거쳐 필요하고 기존 업무와 동목되지 않은 독자성이 있어야 되면서 계속성, 상시성이 있어야 되는 요 요건을 다 갖춘 것을 위원회잖아요. 요거에 미치지 못하는 그냥 신중한 절차를 거치면서 그냥 의견 들을 경청할 필요가 있는 것 정도가 자문위원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전반적인 위원회 제도를 제가 제시해드린, 그러니까 공유해드린 그 강의 안에 넣지는 않았는데, 뭐 이게 학문적으로 뭐 엄청 중요한다든지, 뭐 시험에 나온다든지, 뭐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 어떤 보면 연구를 하면서 관련된 행정 조직을 연구함에 있어서는 이 위원회 제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관념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다 보면 이 자문위원회를 가끔마다 어떻게 해석하시는 경우들이 있냐고 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대체하는 것처럼, 대체하는 것처럼 적어도 뭐 이런 공정거래위원회 이 정도의 그런 건 아니지만 5조 1항의 행정위원회인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나름의 업무가 계속적이고 상식성하면서 독자성이 있는 뭔가 역할을 함에 있어서 한다라고 하면 위원들이 여러 명 있으니까 투표를 할 필요가 있겠죠. 뭔가 우리가 의사를 결정하고 함에 있어서. 근데 그게 아닌 자문위원회라고 하면 그냥 내가 의견을 개진하면 되는 거고 그 의견을 모아서 뭐 다수 의견이 이렇게 형성되었다라고 해서 보고를 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그 위원회의 이름으로 뭔가 의결이 필요한 거. 물론 이제 사람이 여러 명 모아놨으니까 당장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를 결정하려고 누구가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 정도 의미에서 정말 의결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의결이 회의가 진행되려고 하면 의결은 필수적인 거긴 한데 그게 아니라 그 안건으로 올라오는 내용에 대해서 뭔가 이 위원회 이름으로 뭔가 우리는 이렇게 결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걸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문위원회 형식이 성격이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항공법에서 보면 항공법에 이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하는 역할이 자문기관 역할에 불과한데 과연 거기서 어떤 의결을 할 수가 있는지. 예. 설령 의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떤 뭐 다수 의견에 대해서 결정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그냥 안건으로 보고되는 형태에 불과한 것인데 과연 그게 자문이 잘 되고 있는지 그냥 단순하게 의결말로만 그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만약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할 때는 그 행정위원회 제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모티브로 알고 있어야지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이거를 오해해서 5조 1항에 있는 행정위원회로 오해한다고 하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같은 위원회제로 보고 있지만 관점이 다른 거기 때문에 이런 법이 있다는 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뭐 얘기했던 것이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전통으로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이 권한의 위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의 위임과 권한의 대리에 대해서 좀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이 민법에서 말하고 있는 위임 대리랑 약간 다르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이 행정법 강론 공부하면서 특히 정보조법 공부하면서 이게 잘 매칭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었는데 돌이켜서 보면 이게 지금 민법상의 개념과 명백하게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법에서는 대리가 먼저 민총에서 나오고 그 대리의 수권, 특히 임의 대리의 어떤 전제되는 개념으로 위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임과 대리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위임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변호사가 하는 역할이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거잖아요. 의뢰인이 위임 맡긴 일을 의뢰인을 위해서 내가 처리할 뿐이죠. 제가 처리하지만 그 효과는 제가 뭐 그걸 뺏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저 의뢰인의 어떤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계정물을 양수해가지고 의뢰인이 돈 받을 게 있는데 그냥 제가 그 수익료로 대신 돈 받는 걸 퉁치겠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어떻게 그 권리 행사하면서 도움을 드리는 것 뿐이지 본인의 권한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의뢰인의 권한은 그냥 의뢰인의 역할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있는 것인데 제가 보조하는 역할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요 행정조직법에서 말하고 있는 정보조법 말하고 있는 이 권한의 위임은 실질 이 표현과 다르게 실제상에 있어서는 권한이 이전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상 이전되는 것이다. 그래서 위임한다는 표현이 이전된다는 표현.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뭔가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거는 우리 대리로 한정되는 것이고 이 권한의 위임은 사실상은 이전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누가 가지고 있던 권한이 A의 권한이 B에게로 이전된다고 하면 당연히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B의 권한이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권한이 이제 B 거니까 B가 그냥 자기 명의로 내 권한 행사한다고 B가 표시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거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면 B가 하면 돼. B한테 하면 되는 거고. 다만 이 권한의 위임의 특징은 A의 감독권이 내가 넘겨주긴 했지만 내가 또 감독은 할 거라는 감독권을 사실 유보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독권 정도 유보한다는 의미지 실질상으로는 이제 넘겨주는 거거든. 권한의 위임이 우리가 하는 위임과 다르게 실제상으로는 이전을 얘기한다. 크게 이 권한의 위임과 구별해야 될 분류의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부적으로 그냥 위임. 내부 위임이라는 표현은 좀 웃기긴 하지만 이건 사실상 이제 그 A의 권한을 그 내부의 하급기관, 보조기관한테 넘겨주는 것이라서 보통 저희가 뭐 전결, 뭐 대결 이런 표시를 하잖아요. 도장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A가 하는데 다만 이제 바쁘니까 이제 B한테 도장을 넘겨준 거기 때문에 겉으로는 당연히 다 A로 가야 되는 것이고 사실상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률의 근거가 필요 없는 경우. 그리고 이제 권한의 대리라고 하는 거는 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 실제 나와 있는 경우들은 어떤 법정 대리의 경우에겠죠. 그래서 권한 대행, 뭐 직무 대행, 직무 대리인데 사고나 아니면 급하게 이제 뭐 어떤 사태를 하셔서 새로운 후임자가 선임되기 전에 뭔가 이 직무를 하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럴 때 사고나 벌이로 어쨌든 그 기관장의 어떤 직무가 수행될 수 없는 경우에 이게 어떤 법령에는 권한 대행으로 쓰여 있고 어떤 데는 직무 대행으로 쓰여 있고 어떤 데는 직무 대리라고 쓰여 있고 표현은 다르지만 다 같은 내용인데 이때도 결국 누가 할지를 법에서 시킨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고 우리가 대외적으로 표시는 A의 권한을 대신 내가 지금 행사한다고 해서 A의 직무 대리 B라고 해서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또 A에게 남겨져 있는 거잖아요. 다만 그 A를 진짜 맞는 사람이 지금 잠깐 부재인 거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 적격은 A로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대리 특히 위임에 있어서는 이제 감독권 행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면 일반적인 감독권이 좀 있습니다. 감독권 행사에 있어서는 장관은 소관사무 통화라고 소속 공무원 지휘 감독하기 때문에 또 소속청에 대해서도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 피라미드 구조 하에서 위에서 이제 내려가는 거죠. 특히 이런 피라미드 구조 안에 있는 어떤 이 위계 질서가 아닌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히 아까 방금 전에 봤던 권한의 위임이 됐다라고 하면 실제 의미는 B로 넘겨주는 것 같지만 감독 권한은 A에게 유보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넘겨준 사람한테도 내가 지휘 감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 감독권 행사에 있어서는 특히 두 가지의 형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훈련권이라고 해서 훈련을 통해서 지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 훈련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저희가 5주차 강의 때 행정규칙의 종류로 훈령, 예규, 고시 보면 행정기본법 제2조 보시면 훈령, 예규, 고시 등 행정규칙 있었잖아요. 훈령, 예규, 고시가 행정규칙 대표적인 건데 보통 이 훈령이 좀 뭔가 대표적으로 이걸 통화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훈령권이 있다고 하면 그 안에 뭐 예규, 고시 명칭은 뭐라고 하더라도 이런 거에 훈련권이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훈련권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독 행사 중에 하나는 훈련권은 행정규칙이니까 결국에는 행정입법 종류가 중에 하나일 테니까 일반적 추상적 어떤 규율로서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거 왜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행정작용 양대 산맥인 행정처분 형식으로 뭐가 가야 될 거잖아요. 그런 게 대표적으로 직권 취소의 개념. 뭐 직권 취소가 꼭 행정기관 스스로 하는 것도 있지만 감독청이 취소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감독청이 취소하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직권 취소를 배울 때는 스스로 처분청을 취소하는 것도 있고 감독청이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감독권의 행사 형식으로 직권 취소는 이제 감독권이 취소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상 이렇게 아까 봤던 감독권의 내용으로 인해서 일반적인 감독권으로 취소할 수도 있고 특히 직접 내 하급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임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면 그때도 취소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직권 취소 같은 경우도 취소를 당하게 되면 결국 없어진 거잖아요. 취소를 당하는 직권 취소 자체가 행정 처분을 받기 때문에 행정 명령 형식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권 행사 형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훈련권, 직권 취소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행위도 하나 있지 않느냐. 그것도 있죠. 그런 건 조사라든지 아니 보고를 통해서 아니면 이제 감사 이런 경우를 통해서
감독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죠. 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생략을 하긴 했지만, 크게 저희가 배웠던 앞에 있던 어떤 행정 자금의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죠. 눈치를 채보면 행정 규칙 형식으로 행정 내부에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휘할 수 있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거에 대해서 이렇게 취소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런 행정 처분이 나오면 항상 행정 행위는 또 사실행위랑 구별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행위 대표적인 것이 제가 이제 이렇게 조사하고 보고하게 하고 장부 내놓으라고 하고 뭐 정리해서 보고하라고 이게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게 구체적인 처분까지는 가지 않은 사실행위 형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다. 원래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그 지방자치법까지 해서 마무리 좀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정부조직법만 제가 한 28분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지방자치법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